김상일은 거칠고 거만하기 짝이 없는 히데요시의 답서에 격노하였다. 만일 이 글을 고치지 않고 돌아갔다가는 우리는 죽음이 있을 뿐이니 이대로는 가져갈 수 없소. 이에 겐소가 사과하며 조금 수정했는데 전화와 예패 등의 글자만 고칠 뿐 나머지는 그대로 하였다. 히데요시는 늙은 노모 오만도코로에게 장담하였다. 어머니, 올가을은 명예황궁에서 보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통신사가 돌아오자 선조는 서둘러 물었다. 그래, 가보니 어떻더냐? 저들이 정말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더냐? 신 김성일 아래옵니다. 일본은 절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며 그런 낌새조차 발견하지 못했사옵니다. 그러자 황윤길이 반대 의견을 내었다. 아니옵니다. 저들은 분명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틀림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마땅히 준비하셔야 하옵니다. 선조는 난감하였다. 아니, 똑같이 가서 똑같은 것들을 보았거늘 어찌 그렇게 견해가 다를 수 있단 말인가? 두 사람은 서로 주장하였다. 신의 말이 맞사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지, 그렇다면 풍신수길의 인상은 어떠했는가? 황윤길이 답했다. 눈빛이 빛나는 것이 담력과 지략이 남달라 보였습니다. 김성일이 말했다. 그렇지 않사옵니다. 풍신수길의 눈은 쥐같이 생긴 몰골로 결코 두려워할 인물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말들은 모두 허세에 불과하옵니다. 그따위 허세에 놀라실 것 없습니다. 아닙니다. 풍신수길은 100여 년 이어진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전국 통일을 눈앞에 둔 사람으로 자신감과 야심이 가득하였습니다. 결코 가벼운 인물이 아니옵니다. 그래봤자 섬나라 오랑캐일 뿐입니다. 윤길의 말은 쓸데없는 걱정과 파란을 일으켜 민심을 동요케하고 조정에 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벌써 저들의 말 한마디에 온 나라가 이렇게 동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풍신수길이 노리는 것이옵니다. 조정은 일본이 곧 쳐들어올 것이니 대비를 해야 한다는 서인의 주장과 풍신수길의 말은 허풍일 뿐이니 휘둘릴 것 없다는 동인의 의견으로 대립하였다.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일까? 통신사로는 황윤길, 김성일뿐만 아니라 서장관 허성도 함께하였다. 그의 의견이 중요할 것이다. 허성은 어찌 보았는가? 허성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이윽고 대답하였다. 신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되옵니다. 그는 김성일과 같은 동인이었다. 그런 허성도 전쟁 가능성을 언급한다면 결론은 난 것이 아닌가. 유성년과 김성일은 따로 대화를 나누었다. 아까 윤길의 말과는 고의로 다르게 말씀하시던데 어째서 전쟁이 없다고 그리 장담하십니까? 나라고 어찌 그것을 장담할 수 있겠소. 다만 풍신수길의 말 한마디로 온 나라가 놀라고 의혹될까 두려워 그것을 풀어주려 했소. 강경파 조헌은 엎드려 호소하였다. 그는 지부상소, 즉 상소를 용납하지 않으면 차라리 도끼로 목을 쳐달라는 강경한 상소를 올리는 것으로 유명한 자였다. 그런 그가 히데요시의 건방진 답서를 알고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대궐 앞에 자리를 잡고 외치기를. 전하, 먼저 외사신의 목을 베시옵고 외족의 수도를 공격하겠다고 선포하시옵소서. 조헌은 분한 마음에 머리를 땅에 여러 번 내려찍어 피범벅이 될 정도였다. 그래도 선조의 대답이 없자 조헌은 돌아가 편지를 썼다. 이거를 평안감사 권진과 연안부사 신각에게 전하라. 편지는 적이 반드시 쳐들어올 것이니 성을 보수하고 방배하라는 내용이었다. 권징은 조헌의 말을 무시했고 신각은 그 말을 옳다 여기고 전쟁 대비를 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조정의 힘은 동인에게 있었고 자연스럽게 김성일의 주장 외란은 없다가 중론이 되고 있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안이 사안인 만큼 그렇게 믿되 준비는 하였다. 유성영의 청거에 따라 군관 이순신을 전라자수사로 임명하여 대비케하고 전국 축성, 성곽보수, 장정징집 등도 행하였다. 경상우수사 원균으로 하여금 우도에 전선을 집중 배치하고 언제든 수군을 동원할 수 있게 하였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아무리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는 하나 최악의 경우도 대비해야 하는 것이 왕과 신하들의 의무였다. 하지만 적이 반드시 쳐들어올 것이니 대비해야 한다는 마음가짐과 올지도 모르니 준비는 하자는 마음은 그 결과가 완전히 달랐다. 성곽보수, 축성을 대충대충 형식적으로 하는 곳이 많았고 군의 훈련 및 방어 태세 또한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게다가 김성희는 10회 10조를 올리며 이마저도 반대하였다. 외적보다 무서운 것이 민심의 동요이옵니다. 성축성 등으로 백성의 원성과 불안함이 가득하옵니다. 이순신의 지나친 발탁도 문제가 있사옵니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선조가 그 말을 들어주었다면 지금쯤 우리는 일본말을 쓰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왕과 신하 그리고 백성들은 저마다의 생각으로 전쟁이 없길 바라며 어수선한 나라를 보냈다. 외관에 머물러 있던 일본인들은 모두 철수하였다. 그것만 보더라도 확실한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래도 대부분 조선인의 생각 끝에는 한 가지 단어가 자리 잡고 있었다. 설마. 그에 반해 이순신은 철저히 대비하였다. 군사훈련은 물론 때마침 완성된 거부선을 띄워 포격훈련을 실시하였다. 병사들 중 일부는 빡센 대장을 만난 것을 투덜거리기도 하였다. 아이씨, 군대는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저런 대장을 만났으니 앞으로 고생문이 훤하겠네. 근데 너네 대장은 누구길래 그리 실실 쪼개고 지랄이냐? 우리 대장은 경상우수사 원균이쭈, 부럽쭈, 야고르쭈. 한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의 영주들에게 조선 침략 날짜를 정해 통보하였다. 나는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공격하면 반드시 빼앗았다. 이번에도 그리할 것이다. 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조선을 칠 것이다. 아니되옵니다 관백전하. 왜 안 된다는 것이냐? 대영주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힘이 아직 남아있사옵니다. 그를 두고 조선으로 가신다면 그 사이 이에야스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 그 부분을 잊고 있었구나. 히데요시는 이에야스도 참전할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이에야스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참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직접 조선으로 건너가는 것은 뒤통수가 너무 불안하였다. 그렇다고 힘으로 윽박지를 수 있는 상대도 아니었다. 어쩔 수 없이 히데요시는 조선에 가지 않고 대마도에 머물며 전쟁을 지휘하는 쪽을 선택하였다. 1592년 1월 히데요시는 전국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이에 수십만 대군이 나고야로 집결하였다. 군사들의 사기는 대단하였고 언제든 출동 명령만 내리면 되었다. 한편 명나라에서는 황상폐하, 조선이 일본과 손잡고 우리 명을 치려한다는 첩보가 있사옵니다. 감히 조선이 우리를 배신했다는 것이냐? 확실치는 않으나 조선과 일본이 서로 사신을 보내고 협상하는 것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우리에게는 아직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사옵니다. 이는 필시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꾸미고 있음이 아니겠습니까? 명나라는 조선을 의심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조선은 여전히 느긋하였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처럼 조선 바다는 언제나처럼 평온하였다. 하지만 저게 뭐고? 뭐 말이고? 저 멀리 시커먼 거 안 보이나? 부산 앞바다를 지키는 수군은 멀리서 다가오는 것이 그저 신기하게만 보였다. 그냥 무역선 아닌가? 무슨 무역선이 저렇게 많노? 한참이나 바라보던 수군 중 하나가 화들짝 놀라 말했다. 왜 저기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1592년 5월 23일 결국 일군 대장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18,000여 명의 병력이 부산에 닿았다. 조선군이 미리 대비했다면 당연히 상륙부터 저지해야 했고 그 사이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야 했다. 일본군도 상륙 지점이 가장 큰 고비며 적지 않은 희생이 있을 것이라 단단히 각오했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다르게 교전 한 번 없었고 상륙은 의외로 싱겁게 이루어졌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은 부산첨사 정발이 있는 부산 진성으로 향하였다. 압도적인 숫자의 일본군이 몰려오자 정발은 성문을 굳게 닫고 국민들과 함께 용감하게 싸웠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일본군의 숫자도 숫자지만 조총이라는 신무기는 너무나 강하였다. 거기에 전국시대 100년간 단련된 일본 군사는 싸움이라면 이골이 나 있었던 정예 중 정예들이었다. 정발은 최선을 다해 싸웠지만 힘의 차이를 견디지 못했다. 결국 부산 진성은 4시간 만에 함락되고 정발과 병사들 그리고 백성 3,000여 명 또한 무참히 살육되었다. 싱겁게 이루어진 상류, 쉽게 함락된 부산 진성. 일본군은 조선군이 별것 아니란 생각이 들어 자신감이 넘쳤고 당장이라도 서울로 달려가 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에 지체할 것 없이 동네 읍성으로 향하였다. 고니시가 말했다. 싸우겠다면 싸울 것이나 싸우지 않겠다면 길을 빌려달라. 동네 부사 송상현이 답했다. 싸우다 죽는 것은 쉬우나 길을 빌려주는 것은 어렵다. 고니시가 고개를 젓더니 공격명을 내렸다. 그 전에 경상좌병사 이각은 성 안에 모두 함께 있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소장이 성 밖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상황을 보아가며 기습하고 협공한다면 적은 크게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나도 최선을 다해 성을 지키겠소. 그러나 막상 전투가 시작되자 이각은 말을 타고 달아나 버렸다. 동네 성도 얼마 버티지 못했다. 군사와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방어했으나 성은 반나절 만에 함락되고 말았다. 역시 수천의 병사와 백성들이 외적의 칼날에 찢겨졌다. 고니시가 전사한 송상현을 보며 말했다. 비록 적장이지만 그 기계가 대단하구나. 정중히 묻어주도록 하라.
그렇게 일본군은 연전연승하였다. 이각뿐 아니라 경상좌수사 박홍도 성을 버리고 후퇴하였고, 그 유명하신 경상우수사 원규는 멀쩡한 군선을 스스로 자침시키고 달아났으니 그 많았던 경상도 수군이 대부분 와해되었다. 잠깐만요. 어디로 도망가시는 겁니까? 도망가기는 작전상 후퇴지. 그럼 멀쩡한 군선은 왜 침몰시키는 겁니까? 그래야 적들이 우리 함선을 쓰지 못할 것이 아닌가? 부산이 그렇게 쉽게 뚫리는 바람에 제2군 가토 기요마사, 제3군 구로다 나가마사가 이끄는 일본 선봉 5만여 명의 군사들이 무사히 상륙하여 북상을 서둘렀다. 이어 4, 5, 6군의 대장과 수군이 건너와 부산에 진을 치고 자리 잡으니 그 숫자가 10만에 이르렀다. 연이은 패전 소식은 곧 조정에 알려졌다. 선조는 매우 놀랐다. 부산의 장수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길래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모두 무너졌단 말인가? 아뢰옵게 황공하오나 어서 대비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왜적이 부산에 상륙했다면 이제 대구, 상주를 거쳐 이곳 도성으로 진격하려 할 것입니다. 전쟁은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와서 대비책이라니. 왕의 질책에 신하들은 고개만 숙일 뿐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아무 걱정 마시옵소서. 신이 최정의 기병을 이끌고 부산으로 달려가 외놈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예 대마도로 건너가 외놈들의 본거지까지 초토화시켜버릴 것이옵니다.